다만 매수 시점을 저울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보자. 삼성전자는 강남 아파트 같은 거니까 그렇게 깔고 앉아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아까 전에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워낙 이제 뭐 600만 주주인가요? 국민주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이 보유자분들과 이제 또 매수하고 싶은 분들 여기서 좀 의견을 한 번만 더 주신다. 일단 보유자분들, 물리신 분들은 좀 물리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뭘 팔 수가 없잖아요. 여기선 팔 수는 없다. 그럼 뭐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작은 굿즈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번 여쭤보죠. 도대체 주식하는데 삼성전자 사는 사람들은 왜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1등이니까. 1등 주식 산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사시는 분들은 9만 원대 대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뭐 반도체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애플에 경쟁을 하고 있고 기타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그룹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등등 있지 않을까. 최근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이제 어쨌든 좀 자유로운 신분이 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 재벌이 뭔가 보여줄게 이거죠. 보여주는데 주주들 부자는 안 만들 수도 있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네. 한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걸 뭐냐면 내러티브를 가지고 내러티브에 의한 주식 투자라고 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내러티브를 조금 단어를 바뀌어서 나이브하게 투자한다. 좋습니다. 귀가 순하다는 거지. 그냥 뭐라고 와서 얘기하면 이거 그럴싸하거든. 그냥 투자하는 거지. 안 돼. 그건 안 되고 지금 갖고 있는 건 이제 돈이 많고 또 다음에 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담보 잡아서 또 때려 박을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니까 그건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재고자산 떨리는 그게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팔아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가 1차적으로 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다만 매수 시점을 저울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보자. 혹시라도 그때 조금 더 10% 비싸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인하고 턴하는 걸 그러니까 6만 원에 사서 싼 가격이라고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5만 5천 원에 사.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네가 그럼 5만 원이나 4만 원 가면 살 것 같냐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나는 그때 안 사. 완전히 돌아섰을 때 그 가격이 5만 5천 원이든 아니면 7만 5천 원이든 돈을 벌 수 있을 때 사야지. 깨지지 않을 거라고 해가면서 사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물 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3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기업들 밑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삼성전자 잘 되면 그 밑에 따라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삼성전자 50% 오르면 500%씩 가는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삼성전자는 전문가한테 좋은 주식이죠. 크게 욕 안 먹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살아가는데 이 자식 나쁜 놈이네. 찬성 없죠. 전혀 없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누구나 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1등 기업이야. 이재용 얘기만 딱 꺼내면 이 힘이 90%는 매수 버튼 들어가 있어 이제. 그러고 막 거기다 산업의 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뭔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 같고 4차 그냥 단계를 나눈 것 뿐이 산업혁명이라는 건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뭔가 내러티브가 엄청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미 99% 넘어온 거야. 내수하시죠. 얼마 살까요? 나 돈이 더 있다. 1억 말고 나 뒤에 예금인데 그것까지 찾아올게. 장사하기 딱인 거지. 그러니까 때려 박는 건데 돈을 벌려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살 필요는 없어요. 현금 갖고 있는 게 낫고 배당을 줍니까? 아니면 배당 주지 이제. 배당 주잖아요. 배당 주 미안합니다. 옛날 생각만 해갖고 삼성전자 매매 안 해본 지 오래되고 내가 150만 원일 때 매매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내가 그 150만 원이 가갖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분할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삼성전자는 강남 아파트 같은 거니까 그렇게 깔고 앉아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최근에 주식시장 체력이 예탁금 거래대 위험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사실 이게 좀 개선돼야지 증시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언제쯤 개선 어떻게 상황 좀 보고 계시는지. 펀드 매니저 출신이세요? 아니요? 저 작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김 작가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 많이 하시죠? 콘텐츠를 많이 했죠. 콘텐츠만. 주식 투자했을 때도 2장 정도는 투자까지 많이 했죠. 20억. 아니 이제 이제 두 자리였다.
두 자리였다. 아, 두 자리. 두 수익률이 자리가 뭐 10만 원 투자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했죠? 예탁금, 고객 예탁금. 네. 아,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셔서 그 고객 예탁금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 영상을 3% 영상을 보시면 3%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시면 제가 신용 잔고 17조 원을 언급합니다. 그때 신용 잔고가 22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냥 그 전까지 약세장에 동참했던 모든 나의 그 펠로우들, 약세장의 그루들이라고 볼 수 있는 여의도의 닥터 둠에 가까워지려고 했던 많은 쇼쟁이들, 정한이 형 말대로 하면 시황 보는 쇼쟁이들. 근데 그 양반들이 5월 달에 다 위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5월 달에 나는 이거 기분 나쁘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주식이 못 오르는데 나는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인버스 찍고 주식 다 줄이고 다 가지치고 먹은 거 다 챙겨라 라고 하고 나서 6월 달 내내 떨어졌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뭐냐면 신용이 안 터졌다. 지수가 빠졌는데 신용을 뱉어내야 되는데 안 터졌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리그레션으로 돌려봤을 때 금리가 175bp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00bp가 75bp, 100bp가 올랐는데 고객 예탁금이 줄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70조 원, 65조 원이던 예탁금이 50조 원대로 떨어질 거고 신용 잔고가 그거에 맞춰서 17조 원으로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한 걸 말씀드릴게요. 36조 원 깨질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 지금 얼마죠? 50? 지금 52조, 51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신용 잔고가 13조 언저리를 깨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19조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찐바닥.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도 뭘 얘기하냐면 동숭동 비둘기가 되자. 동숭도. 제가 대학로에서 학교 나왔어요. 아, 그래서 동숭도. 예, 그게 아니라 대학로에 보면 거기가 술집이잖아요. 아, 술집이잖아요. 네. 비둘기들이 주말에 오바이토 오, 주워 먹으러. 역시 작가의 상상력. 한 방에 알아들으시네. 막 주말에 술 먹고 막 대학생 으악 하고 뱉어놓고 전봇대 옆에 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 싹 청소가 돼 있어. 비둘기도 이렇게 다 찍어 먹어. 거기서 특히 고기 막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알갱이들 막 이런 것들은 다 찍어 먹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 디그너티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설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게 더러운 말 해도 됩니까? 욕설은 안 했으니까. 아, 요건 요건 자르실 거잖아요. 네, 그죠? 하셔도 돼요. 아, 사실 돼요. 아유, 근데 그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실수를 안 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만약에 주식을 하시고 뭔가 이걸 하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지금 우리 국채 금리가 3.7%가 넘었거든요. 네네네. 10년물이. 저라면 제 연금, 제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목돈, 저라면 그냥 10년, 20년짜리 미국 국채 이런 거 25년짜리 국채 펀드 있잖아요. 거기다 돈 때려박아요. 그래도 100%는 날 거예요. 지금 그게 막 올라가고 있고 좋은 기회를 주잖아요. 3.75% 국채 금리가 나오는데 뭐하러 딴짓해요. 그거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듀레이션이 길게 되면 레버리지가 커지기 때문에 주식처럼 그것도 움직여요. 그래서 목돈은 그 길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생각이 대부분 비슷해요. 10억을 지금 주식에다 때려 박기는 삼성전자 살 돈을 벌지도 말지도 모르는데 10억을 거기다 왜 때려 박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 판 돈 30억이야. 그거 왜 거기다 팝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잘 두고 있으면 나중 되면 주식이 다 빠져가지고 동숭 비둘기처럼 할 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 예금 찾아다가 그거 찍으면 먹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예탁금 수준이 마지막 남은 수준이 거긴데 그러려면 전 저점이 깨져야 돼요. 왜냐하면 평균 가격대가 확 내려올 때 거기서 이미 거기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신용 잔고는 안 털려요. 그런데 거기서 밀려버리는 순간이 오면 이 신용 잔고가 털리기 때문에 조금 저거까지 되는 상황은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오는 크래시가 나오든가 아니면 뭔가 이벤트가 빵 터지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적정한 레벨이라고 한다면 예탁금 36조, 38조, 10한 5, 6조, 30% 정도 더 내려가야 되고 그거에 맞춰갖고 신용 잔고도 13조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지금 이사님은 전접점 깨진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많이 전반적인 톤이면은. 예,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저는 깨진다고 봅니다. 단기는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언제나 이 증시라는 게 우리가 몰랐던 뉴스들로 증시가 더 많이 빠진 것도 있잖아요. 오를 때도 사실 모르듯이 갑자기 전쟁이 종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님의 뷰도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안 바뀌어요. 아, 왜요? 전쟁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래도 전쟁 때문에 뭐 사실 원자재가 뭐 유가 이러면서 뭐 원자재 값 다 빠지고 지금 원자재 값 다 빠지고 WTI 30% 빠졌거든요. 네. 원자재 커머더티는 완전히 빠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CPI는 왜 안 내려요? WTI가 제가 보니까 지금 전 저점일 때 네.
나스닥 11,000선 깼을 때요. 저희가 카페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증샷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했고 돈 버시는 분 돈 벌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게 했는데 17,000에서 찍어가지고 11,000까지 올라왔으니 돈 많이 벌었겠죠. 강력하게 주장하고 영혼까지 끌어다 치라고 하면서 제가 한강변 산책하고 막 구보 뛰면서 나는 17,000에서 더 올라가면 성균관대 가갖고 경제학 배운 거 난 데모해갖고 등록금 반환 소송한다. 나는 데모할 거야. 내가 배운 경제학 지식이 이게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나는 이거 가야 된다. 그럼 그동안 읽은 책들 다 가갖고 출판사에다 이거 다 갖고 항의할 거다.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때 유가가 얼마였냐면 124불이었어요. 그럼 124불에서 지금 90불이에요. 90불 언더예요. 80불까지 빠졌다가 90불까지 왔어요. 30% 빠졌잖아요. 3분의 1 빠져. 25%인데 30% 빠졌어. 근데 CPI는 왜 자꾸 그때부터 CPI가 더 올랐거든요. 7.5%에다가 지금 8.5% 찍었다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8.3% 됐잖아요. 왜 올라? 그게 성동격세예요. 사람들이 자꾸 핵심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뭔데요? 핵심은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페드가 돈 많이 풀어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주범이 러시아가 생산하는 기름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심리적 감정이 어떤 거냐면 걸프만에서 전쟁 터진 것보다 더 심해. 유가가 그때보다 더 심하게 반응해. 네, 맞아요. 그러면 유가 상으로도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유가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가가 그렇게 40% 50% 급등하면 다 리세션이 왔어요. 리세션이 와야 돼. 그런데 미국이 통화량을 너무 늘리면서 왔었던 정책 실수에 의해서 인플레가 온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이에요, 중국. 2001년 WTO에 들어오면서 걔네는 국내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수출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그걸 반덤핑 제소를 안 하고 미국이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싼 물량으로 다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국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걸 지금 제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값은 예전처럼 그렇게 단기적으로 대체할 만한 데가 없어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 가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방글라데시나 울란바토르도 물가 장난 아니에요. 호텔 50만 원 넘어요.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오다 보면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들어왔던 건 뭐냐면 렌트,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의 30%가 렌트와 관련된 거, 집하고 관련된 거고 그중에 15%를 더하면 차와 관련된 거예요. 중고차 가격은 빠졌지. 메나임 중고차 가격이 빠졌지. 그러니까 뭐 인플레 완화된다는데 메나임 중고차는 왜 올라갔느냐? 신차가 공급이 안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화장실 휴지하고 똑같은 게 걔네 자동차거든요. 미국에. 화장실 갈 때 휴지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걔네는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죠. 다닐 수가 없죠. 미국 잘하시잖아요. 뭘잖아요. 비디오 가게 하나 가려고 해서 30분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품이었던 필수제 휴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올렸던 거예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내려올 때 되니까 신차 가격 올려버려요. 5% 15% 다 올렸어. 그런데 신차가 팔리면 팔릴수록 물가가 올라가지 왜 내려가겠어요? 그럼 신차 회사들은 월급 더 줘야 되고 노조 스티키하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자재 값이 어떻게 돼갖고 저거 했다라고 하는 거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처음엔 작용했겠지만 경제를 슬로우 다운 시켜서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면서. 근데 왜 자꾸 우크라이나 얘기만 하냐 이거죠. 성동격서. 포인트는 여긴데 여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 테이퍼링도 땡길 거고 금리 인상도 할 거고 큐티도 할 거고 막 이렇다 하니까 맨날 숏쟁이가 와갖고 숏 증거들 갖다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1970년대 이후 평균 13% 하고 나서 폴 볼커가 나와가지고 막 권총 차고 다니면서 땡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2020년에 24% 통화 증가율, 2021년에 14% 이렇게 통화 증가율. 그 평균 냈을 때 거의 20% 통화 증가율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해서 요게 GDP가 우리 GDP가 100만 원의 GDP가 생기려면 현금을 얼마 주면 되느냐, 통화를 얼마 풀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화가 몇 바퀴 도느냐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10바퀴 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만 원만 딱 공급해요. 그러면 10바퀴가 딱딱딱딱 돌면서 GDP 100만 원이 딱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 볼펜 만드는 사람은 요 플라스틱 갖고 오는 사람한테 주고 그 플라스틱 공장은 그 전에 정유회사에다 주고 정유회사는 월급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GDP가 그 부가가치 합이 최종 제 가격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GDP 구성하는 건데 그거에 맞게 화폐 수요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 터졌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안 돌려. 현금 쥐고 있어.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화폐가 유통이 돼야 되는데 화폐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에 10배 돌렸던 걸 5바퀴밖에 안 도니까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더블 다운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확 찍어갖고 밀어내버린 거지. 그랬는데 1, 2년 만에 팬데믹이 확 풀려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 쓰기 시작하니까 통화 동수가 천천히 돌다가 다시 막 돌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돈이
10 곱하기 10이 돼서 적정한 100을 구성해야 되는데 20은 풀어놨는데 20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10이 회복돼 버렸으니까 200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보다 돈이 더 커져버린 거지. 네. 이게 핵심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른 거지. 그거를 부인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뭐 팬데믹, 그다음에 뭐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했는데 그게 다 개뻥이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왜 지금도 아직도 그 얘기 갖고 매달려? 인플레이션이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실업률만 보세요. 실업률. 네. 실업률만 잘 보시면 네. 투자 포인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끌어올려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취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김작가 TV에서 여기서 편집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가 네. 옆에 다른 유튜버로 가면서 점프를 해. 네. 3천만 원 더 준대. 그냥 옮겨.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 3천만 원 더 줘.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나는 5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티키한 인플레를 만들어내는 임금과 그러면서 렌트값까지 다 집값까지 올라가는데 임금이 올라가는데 집값 안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뭐냐? 그렇죠. 내가 저거 했다 그러면 나는 장가부터 가고 내가 집 이렇게 멋있는 집 해놓고 예쁜 여자 들여가지고 애기 낳고 하려고 하는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 임금 올라가면 무조건 그렇게 생겨요. 그런데 지금 집값도 결국에는 다 임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는 임금은 한 번 올리면 내리져가지가 않아요. 못 내려가죠. 그렇죠. 그리고 물건값이 올라가면서 투쟁, 분쟁 막 이러면서 조 바이든이 8달러이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막 옮겨놓고 뭐 유니온 막 그 뭐야 노조라고 하는 거죠. 네. 거기서 막 협상 쳐가지고 막 임금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풀어주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회수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인플레가 잡힌다. 그러면 지금 4분기 CPI랑 4분기 이제 금리 인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사님은? 4분기는 어쨌든 지금 예고된 것만 요번에 75bp 하고 만약에 10월 달에 안 잡히면 긴급 회의를 열어서 50bp, 25bp라도 더 할 겁니다. 네. 그게 안 되고 만약에 9월 22일 날 하고 나서 조금 캄다운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한 달 정도 더 네. 주식을 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단기 반등하겠죠? 그럼 여기 댓글 달릴 겁니다. 와가지고 저희가 바닥이었다 이러면서 댓글 달릴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매크로 공백기가 진입합니다. 11월 달까지, 11월 달 초까지 그 공백기 진입하는데 제가 6월 말에도 영상 키고 여기서 주식 팔면 안 돼. 주식 오히려 살 때야. 그렇게 하면서 7월 달 금리 인상하고 나서 9월 달까지 반등장이 올 건데 매크로 공백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근데 그 쇼쟁이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게 내 영상 안 찍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앞으로 안 나갈 거야. 진짜요? 얘기하기도 싫어. 그런데 분명히 김작가 TV 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내가 얘기 분명 할게. 매크로 공백기에 실적 10월 초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실적이 부러지지 않으면 많이 부러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적어도 박스권 이상의 장이 나올 수 있어요. 11월까지. 그런데 최종 금리가 3.75에서 4%까지 올라간 이후에 그때는 종목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매우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장세가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잘못하면 완전히 부러지고 좋은 주식인데 안 올라.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있는 게 아니야. 안 오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옆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5% 10% 막 이러면서 몇 년을 쥐고 있어도 안 오르는 장이 올 수가 있고 그게 만약에 세계 경제가 빠그러지는 타이밍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제 얼굴 생각나실 거예요. 저희 얼굴 생각나실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요즘 이럴 때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뭐 마음가짐만 좀 한번 조언 좀 해주신다면. 여유. 여유. 돈 여기다 몇 천만 원 몇 억 태우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살아오신 거고요. 그리고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급하게 포모 티나 이거 버리세요.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목을 잘 봐서 뭐 했다고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유 그 진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들. 시장이 먹여주니까 먹는 거지 지자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매크로 변수나 이런 페드가 돈 이거 하는 거야. 들이마실 때는 참아야 돼. 그리고 불어줄 때 뒷바람 받고 투자해야 돼요. 지금은 들이마시는 거잖아. 숨소리는 비슷하니까 이게 들이마시는지 날숨인지 모르잖아요. 들이마시고 있잖아요. 까꾸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빨리 들어가잖아요. 뒷바람 나올 때 하시면 돼요. 지금 5천 1억이 작은 돈 갖고 2억 가지고 5천 됐고 2억 가지고 1억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본전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고만장하실 거라고 나 본전했어 막 이러면서 나 되게 주식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앞으로 희망을 막 품는단 말이야. 근데 여유를 가지세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부러지면 1억이 5천 됐다 5천에서 한 번 더 부러지면 4배를 먹어야 본전이 돼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단기간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유를 갖고 차분히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페드의 정책이 턴오버가 나오고 그렇게 하고 충분히 자산 가격이 빠진 이후에 부양책으로 돌아설 때 들어가셔도
그때 주식을 충분히 사셔도 안 늦어요. 정말 저 주식 24년 했어요. 그때 되면 지금 뭐 태조 이방원보다 더 좋고 섹시한 주식들 막 돌아가면서 막 주식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니면 미국 아니면 유럽 아니면 중국 할 게 많아요. 지금은 반대니까 여유를 가지고 지키는 전략으로 가십시오. 그 부양책에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 예시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완전히 끝내놓고 금리 이제 인하. 예,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하러 가면 난 별것도 아닌데 내 연봉의 몇 배를 빌려줘. DSR 이런 거 막 풀어줘. 대출 막 네, 막 미분양 막 나와서 막 가서 내가 맘만 먹으면 집 한 3채 살 수 있어. 주식 뭐 이런 거 뭐 너무 싸. 좋은 게 많아. 배당만 막 7%, 6%씩 줘. 막 이런 게 있어요.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줄 때 그때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연봉 1억도 못 받는 나한테 돈을 몇 억을 빌려주면서 주택을 사라고 하면 그거는 사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금리가 4.5%야. 4.5%인데 1억 해가지고 4.5%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갖다가 은행에다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빚을 갚아가면서 뭔가를 한다? 4% 주식 수익을 낸다? 이런 상황에서 그거 어렵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그거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률. 미국의 26주, 27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될 겁니다. 52주라고 본다면 6개월 정도의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서 이동평균이 쫙 올라가서 이상하죠?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프 그려보면 실업률 피크였을 때가 정확하게 지수 저점이에요. 아 진짜요? 나 이거 진짜 김작가 TV에서 진짜 이거 썸네일 강의네. 이때가 이 썸네일- 최저점입니다. 그럼 또 멋있게 좀 여기야. 딴 데서도 좀 얘기는 했어. 일단 얘기했으니까 미안해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약장상인 것처럼 저 진실한 놈입니다. 진짜 쇼쟁이시. 죄송합니다. 실쟁이라 하지 마세요. 나 롱입니다. 진짜 정말 뼛속까지 롱쟁이에요. 네, 네. 근데 한번 투자를 하면 길게 합니다. 근데 실업률을 타겟팅을 하고 지금 페드가 한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얘기는 작년에 있어야지. 내가 작년에 얘기할 때 욕만 그렇게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인플레이션에 함몰돼 갖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인플레는 피크아웃 된 거고 그걸 잡기 위해서 페드가 금리 올리는 거고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문제였지. 인플레 이미 왔고 그게 언제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페드가 금리 올리는 거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선 자산 가격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하고 주식 가격 빠져. 그러면 이제 빠지는 거니까 어디서 바닥 잡을지를 봐야 돼. 그렇죠. 그게 항상 왜 개미들은 항상 한 발 빠르지 못한가? 다 나온 질문을 인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댓글 나 노이로제 걸려. 우리 애기들 울었던 거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실업률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업률도 보고 김 작가는 이제 댓글 보고 제가 좀 댓글을 좀 삭제 좀 잘 처리해서 아이분들이 이제 웃을 수 있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하죠.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본단 말이야. 그렇죠. 아빠 나쁜 사람이냐고 그런단 말이야. 많은 시청자분들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자, 심한 악플은 자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 지금 시대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 꼭 준비하겠다랑 김 작가 TV 또 처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뭔가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 이렇게 하면 또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제가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내가 이 유튜브를 앞으로 접을 거기 때문에 네네.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악플은 마지막이라 생각. 제가 차트에 미쳐서 5년 차트책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결론을 못 내렸어요.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요. 이거 알겠다. 연습을 하는 거 뭡니까? 일종의 공부죠. 골프공 연습하면 맞아야지. 연습하는데 안 맞으면 신경질 나죠. 차트가 나한테는 그랬어요. 지금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문신하고 똑같다. 문신. 여기다 문신 새기는 건 금방 새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워지려면 오래 걸려요. 지우기는 어려워요. 차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때 제가 그 5년 미쳐있던 5년만 뺐으면 지금보다 100억은 더 벌었을 겁니다. 몰라 역사의 가정은 없고 너무 잘난 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르지만 제가 그걸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이 빠지고 막 까꾸로 뒤집어지고 막 역배열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막 때려박고 나는 이 주식 한다고 탐방 가고 막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MVP 그거에 맞춰가지고 기업 분석하면서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종목이 다 맞은 건 아니지만 한두 종목 맞기 시작하면 5배, 10배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루들을 찾고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못 보는 것보다 볼 줄 아는 게 맞지만 좋은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차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스캘퍼나 뭐 이런 거 단기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십억씩 버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타고나게 소수예요. 소수고 또 중요한 건 그분들도 차트만 보지 않아요.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다 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종목 분석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좋은 종목들을 200개, 250개만 다른 거 보지 마라.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종목들 200개, 250개만 네. 제대로 사업보고서 보고 공부하고 그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차트를 붙여서 타닥타닥 매매하면서 5년, 10년을 보낸다면 네. 나중에는 엄청난 전문가가 돼 계실 겁니다. 쓸데없는데 감정 싸움하고 현재가창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인 시스템에서 다트에 들어가서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내가 하는 회사가 뭔지, 얘는 어떨 때 돈을 버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요약 정리하고 그런 종목들과 섹터 너댓 개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에 다른 어떤 거 유튜브를 보고 뭐 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큰 부자가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키워드 MVP, 네, MVP. 모멘텀, 밸류에이션, 프라이스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이제 이사님이 자제분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악플은 최대한 자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강연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